윤혜자 할머니는 올해 77, 부산의 오래된 주택 3층 중 1층에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명의는 장남 한지훈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지만 이 집은 남편이 생전에 남긴 유산으로 그녀가 평생을 살아온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거동이 불편해 거실 한켠에 놓인 간이 침대에 주로 누워 있었고 며느리 최은정이 식사와 약을 챙겨주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창밖에서는 초여름 바람이 불고 아이들 노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죠. 혜자 할머니는 책을 읽다 말고 눈을 감고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불 앞 쪽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그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 진짜. 아직도 안 돌아가셨어. 저 할망구 얼마나 버티는 거야. 그 말은 너무나도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자신의 며느리 은정의 목소리였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잘못 들었나 싶어 다시 귀를 기울였지만 이어지는 말은 더 충격적이었죠. 유산 정리도 해야 되는데 계속 이러면 진짜 답답해서 미치겠어. 순간 혜자 할머니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심장이 쿵 내려앉는 소리가 온몸에 퍼졌습니다. 자신이 지금 어떤 존재로 여겨지고 있는지를 단번에 깨달았죠. 돌봄과 정성이라 믿었던 손길들이 알고 보니 단지 유산을 향한 계산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이심이 피처럼 끌어올랐습니다. 그녀는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오래 살아오며 많은 배신을 경험했지만 가족에게서 이런 말을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더군다나 매일 얼굴을 마주하며 어머님, 약 드세요라며 웃던 며느리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이야. 그녀는 그날 마음 깊은 곳에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 집에서 더는 머물 수 없다. 그리고 그녀의 조용한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윤혜자 할머니는 그날 밤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자꾸만 들려왔습니다. 아직도 안 돌아가셨어. 라는 며느리의 목소리. 그 말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존재 전체를 부정하는 말이었고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인생을 짓밟은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누운 채로 천천히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젊었을 적 혜자 할머니는 누구보다 강한 여성이었습니다. 남편을 교통사고로 일찍 잃고 두 아들을 혼자 키워내야 했습니다. 낮에는 시장에서 과일을 팔고 밤에는 도시락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아이들에게만큼은 굶주림이나 부끄러움을 안겨주고 싶지 않았기에 그녀는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모은 돈으로 지금의 집을 마련했고 장남 지훈에게 명의를 넘겼을 때는 우리 지훈이 잘 부탁한다는 말밖에 없었습니다. 신뢰였고 사랑이었고 희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의 삶은 조용히 변했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점차 멀어졌고 엄마에서 짐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이제는 거동이 불편해 화장실 가는 것도 힘겨웠고 당뇨약, 혈압약, 골다공증 약을 하루에도 몇 번씩 챙겨 먹어야 했습니다. 의사는 요양병원을 권했지만 혜자 할머니는 단호했습니다. 나는 병원에서 죽기 싫어. 내 집에서 내 이불 덮고 눈 감고 싶다. 그녀의 말에 가족들은 겉으로는 물론이죠. 어머님 뜻대로 하셔야죠. 라고 말했지만 속내는 전혀 달랐습니다. 특히 며느리 최은정은 점점 냉소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락은 챙겨줬고 식사도 준비했지만 그 눈빛과 말투엔 진심이 없었습니다. 마치 의무감으로 움직이는 사람처럼요. 며느리가 컵에 물을 담아 건네줄 때도 그녀는 느꼈습니다. 손끝의 온기 대신 차가운 거리감이 전해졌고 어머님 드세요 라는 말에도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불편한 존재라는 걸 알아버렸습니다. 식사 시간이면 말은 없고
TV 소리만 컸으며 명절에도 자주 모이던 가족들이 요즘엔 바빠서 멀어서라는 핑계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이로는 손자 한민준이었습니다. 민준이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고 무뚝뚝한 아버지와 달리 늘 따뜻하게 할머니, 오늘은 좀 어때요? 라고 물었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그녀의 무릎에 기대어 책을 읽거나 방과 후엔 간식을 같이 먹었습니다. 그 아이만은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돈도 유산도 모르는 그 순수한 마음이 혜자 할머니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가 할머니, 저 역사 프로젝트로 녹음기 빌렸는데 인터뷰해도 돼요? 라고 묻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그 작은 검은색 녹음기가 거실 테이블에 올려져 있었죠. 누군가의 숙제로 가져온 그 기계가 며느리의 속마음을 고스란히 담아냈을 거라고는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인생이란 게 이렇게 아이러니한 순간으로 채워지는 것이라는 걸 그녀는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자신은 이 집에서 사람이 아닌 유산이 걸린 존재라는 것을, 자식들에게조차 더 이상 보호받는 어머니가 아닌 처리 대상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으로.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고,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자신을 이대로 사라지게 둘 수는 없다고. 며칠이 지나고 르네자 할머니는 여전히 무기력한 일상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약을 먹고 죽 한 그릇을 떠먹고 오후엔 창가에 앉아 햇볕을 쬐거나 가족 사진을 멍하니 바라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녀의 곁엔 여전히 손자 민준이만이 따뜻한 존재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준은 학교에서 급히 과제를 하느라 녹음기를 들고 거실 탁자에 올려두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학교 프로젝트에 쓸 건데 여기 둘게요. 인터뷰나 발표용이라 괜찮아요. 혜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탁자 위에 작은 검은색 기계를 슬쩍 쳐다봤습니다. 작고 낡은 기계였지만 빨간 불빛이 깜빡이는 걸 보니 전원이 켜져 있었고 작동 중이라는 걸 의미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시 떠오른 그날의 며느리 통화 장만. 아직도 안 돌아가셨어. 그 독한 말. 어쩌면 그 말이 저 기계 안에 담겨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이불을 젖히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거실로 가서 조심스럽게 녹음기를 집어 들었습니다. 작은 버튼을 눌러 재생을 해보았죠. 그리고 정말로 그날의 통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응, 나야. 진짜 힘들어.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하냐고. 할망구 아직도 안 죽었어. 얼마나 더 버티는 거야. 민준이 대학 등록금도 있고 집 대출도 있고 진짜 유산 정리 좀 됐으면 좋겠어. 요양원 보낼까 했는데 시어머니 또 난리칠까 봐. 진짜 짐이야 짐.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기계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분명 그녀가 평소 가장 믿고 의지했던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그간의 친절함은 모두 연기였던 걸까? 어머님 저녁 드셨어요? 라는 그 말들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눈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혜자 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 이젠 나도 준비해야지.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민준이 학교에 간 틈을 타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둔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 생전에 알고 지냈던 사람들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 강도식 변호사. 남편의 유언장을 작성해 준 사람이었습니다. 혜자는 손끝으로 그 번호를 더듬다가 조용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강 회장님. 저 윤혜자예요. 아이고, 은 여사님.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시죠? 그리 잘 지낸다고 하기도 어렵네요. 그래서 전화 드렸습니다. 그녀는 자세한 내막은 말하지 않았지만 가족들과의 거리감과 최근 있었던 마음 아픈 일들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부탁했습니다. 저 유언장을 다시 쓰고 싶습니다. 이젠 제 뜻대로 하고 싶어요. 변호사는 놀랐지만 곧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 마음 존중합니다. 여사님, 필요하신 모든 걸 도와드릴게요. 혜자 할머니는 그날 밤 녹음기를 작동시켜 해당 파일을 USB에 옮긴 뒤 포장해 택배로 보냈습니다. 내용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봉투 위에 중요 증거자료라고 적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전부터 마음속에만 담아두었던 이름들, 정리해야 할 물건들, 그리고 꼭 남기고 싶은 말들. 그날 저녁 며느리 은정은 평소처럼 죽을 끓여왔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맛있게 드셔야 해요. 내일 정훈이 오빠도 온대요. 그래, 고맙다. 하지만 혜자 할머니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일 오면 너희가 뭘 원하는지도 다 알겠지. 하지만 나도 준비 다 되어 있다. 그녀는 이불 속에서 USB가 담긴 봉투를 다시 한번 꾹 쥐었습니다. 그 안에는 단지 증거가 아닌 그녀의 존엄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며칠 후 윤혜자 할머니 앞으로 등기 우편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송신이는 강도식 변호사, 봉투 안에는 새로 작성된 유언장의 초안과 확인서, 그리고 간단한 자필 서명을 요청하는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사님의 뜻을 따라 모든 재산의 상속인을 손자 한민준 군 단독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기존의 유언장은 유언장 접수와 동시에 무효화됩니다. 세상에는 재산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알아주는 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혜자 할머니는 무거운 손으로 봉투 안의 유언장을 꺼내 조용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집, 통장, 보험금, 보석그루, 일생을 모은 전 재산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민준이의 이름이 단독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 이 아이는 적어도 나를 사람으로 봐줬지. 돈이 아닌 존재로. 그날 오후, 혜자 할머니는 방 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사진들, 남편이 남긴 시계, 어린 시절 아들들이 보낸 그림 편지. 모든 것이 하나하나 추억이자 짐이었습니다. 가슴 아팠지만 그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는 남겨두고 떠나야 할 시간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그녀는 작고 낡은 캐리어 하나를 꺼냈습니다. 속옷 몇 벌, 따뜻한 예투 한 벌, 그리고 남편의 유품 하나. 가장 밑바닥엔 민준이와 찍은 사진 한 장을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일기장을 꺼내 마지막 페이지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한지훈, 최은정, 한지석, 이세영,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민준. 하나씩 조용히 줄을 그어 지워나갔습니다. 모든 이름이 사라지고 마지막으로 민준이의 이름만 남겨졌을 때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이 아이만은 끝까지 나를 사람으로 대해줬다. 다음 날 아침, 혜자 할머니는 침대 옆 서랍에서 네 통의 편지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각각의 봉투에는 지훈에게, 은정에게, 지석과 세영에게, 민준이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의 마지막 인사와 미안함, 그리고 깊은 배신감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언장 4본이 들어있는 봉투에는 단단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뜻입니다. 더 이상 누구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른 새벽 5시,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며느리 은정은 여전히 자고 있었고 민주는 책상 위에 엎드려 자는 듯 했습니다. 혜자 할머니는 조용히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골목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길 위에는 안개가 옅게 깔려 있었고 이른 새벽 공기는 싸늘했지만 그녀의 걸음은 오랜만에 가벼웠습니다. 40년 넘게 살아온 이 집을 떠나면서도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진짜 나로서 살 수 있을 것 같다. 버스 정류장에서 그녀는 택시를 타고 기차역으로 향했습니다. 택시기사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어디까지 가세요? 혜자 할머니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좀 멀리 가야겠어요. 아주 멀리요. 그녀의 얼굴엔 처음으로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오전 7시, 집에서는 아무도 그녀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민주는 잠에서 깨 아직도 졸린 눈으로 거실로 나왔고 은정은 늦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탁자 위에 놓인 4통의 봉투를 발견하게 된 순간 가족들의 아침은 더 이상 평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침 7시 30분. 한지우는 출근 준비를 하려다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보통 이 시간쯤이면 윤혜자 어머니는 락을 챙겨 먹으며 거실에 앉아 계셨고 며느리 은정은 그 옆에서 아침죽을 데우고 있었을 터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거실에는 인기척이 없었고 간이 침대는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탁자 위엔 봉투 4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각각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지훈에게, 은정에게, 지석과 세영에게, 민준이에게. 지호는 직감적으로 불길함을 느꼈습니다. 여보, 혜자 어머님 어디 계셔? 응, 아직 안 일어나신 거 아나? 아니, 침대가 비어있어. 이거, 편지도 남겨두셨어. 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자 은정이 불이 나게 달려왔습니다. 민준도 졸린 눈을 비비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지호는 자신의 이름이 적힌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또박또박한 필체로 쓰인 친필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훈아, 나는 이 집을 떠난다. 너희들이 나를 짐처럼 여긴다는 걸 이제는 알겠다. 내 아내가 한 말 나는 다 들었다. 나에 대한 배려도 사랑도 모두 거짓이었단다. 그래서 이제 내 뜻대로 살기로 했다. 더 이상 너희들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 다시는 나를 찾지 마라. 어머니 윤혜자. 지훈은 편지를 읽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말이야? 어머니가 어디 가신 거야? 은정은 불안한 눈으로 자신의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에서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은정아, 너의 목소리 녹음기에 다 담겨 있다. 아직도 안 죽었어 라는 그 말 나는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내가 내게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 이제는 다 안다. 민준이만 아니었다면 나는 이 집에서 아무 미련 없이 떠났을 것이다. 앞으로는 내가 진심을 깨닫고 살아가길 바란다. 어머님이 녹음했다고 은정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지훈은 그런 아내의 반응을 보며 더욱 의심에 빠졌습니다. 무슨 녹음? 은정아, 대체 무슨 말을 한 거야? 그때 민준이 자신의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짧지만 강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준아, 너만이 진심이었다. 너만이 나를 사람으로 봐줬다. 모든 재산은 내 이름으로 정리했다. 절대 흔들리지 말고 내 길을 걸어라. 할머니가 널 진심으로 사랑한단다. 민준의 눈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으로 달려가 책상 서랍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 할머니가 잠깐 USB 좀 빌릴 수 있겠냐고 말했을 때는 아무렇지 않게 넘겼는데 그 안에 대체 무엇이 담겨 있는 걸까? 가족들이 모두 거실로 몰렸고 민주는 노트북에 USB를 꽂았습니다. 그리고 재생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 은정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응, 나야. 어휴 진짜. 언제까지 일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아직도 안 죽었어. 저 할망구 얼마나 버티는 거야. 유산 정리도 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살면 우리도 망가져. 순간 거실은 얼어붙었습니다. 지우는 멍하니 노트북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이게 진짜였어. 은정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미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때 노트북 스피커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번엔 지훈이 어머니에게 말한 음성이었습니다. 엄마, 통장에 돈 좀 있잖아요. 민준이 등록금 때문에요. 아버지 유산으로 모은 거라마. 그거 좀 쓸 수 없어요. 지훈은 화면을 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건 어머니가 일부러 남기신 거야.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정확히 보여주려고. 민주는 입을 열지 못하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에게 할머니는 단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고 언제나 따뜻한 말과 미소를 건넸던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녀는 이 집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은정은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훈도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조용한 사람은 민준이었습니다. 그는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꼭 찾아야 해요. 당신이 남긴 마음, 제가 지켜드릴게요. 부산을 떠난 지 벌써 6개월. 윤혜자 할머니는 이제 경남 고성의 한 바닷가 마을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고향과 비슷한 풍경이라 마음이 놀랐고 마침 은퇴한 노인들이 모여 사는 작은 공동체도 있어 그녀는 어렵지 않게 집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얀 벽과 파란 지붕이 조화를 이루는 작은 전원주택. 그곳에선 매일 아침 바닷바람을 맞으며 산책을 하고 오후엔 마당에 텃밭을 가꾸며 지냈습니다. 이웃들과 함께 김치를 담그고 된장을 띄우고 텃밭 작물들을 나누어 먹는 시간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진짜 가족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혜자 씨는 손재주가 참 좋으시네. 썰기 하나도 정갈하게 하셔. 그저 오래 살아서 그런 거죠. 고맙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누구의 엄마도 시어머니도 아닌 별표 윤혜자 별표로 불러주었습니다. 그 사실이 혜자 할머니에게는 무엇보다 위로가 되었고 정체성을 되찾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밤이면 바닷가를 산책하며 지나온 세월을 되짚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쳐온 삶. 그러나 결국 자신은 짐으로 여겨졌다는 충격. 그러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누구에게도 밥을 기대지 않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습니다. 이제서야 비로소 사람답게 살아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루는 마당에 물을 주던 중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먼 길을 헤매다 도착한 손자 민준이가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혜자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민준아, 잘 왔다. 민준은 달려가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너무 보고 싶었어요. 우리 다 잘못했어요. 혜자 할머니는 민준의 등을 가만히 토닥였습니다. 괜찮다. 너는 아무 잘못 없단다. 그냥 할머니는 이제 누구의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은혜자로 살고 싶었을 뿐이야.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렸습니다. 할머니, 다시 집으로 돌아가 주세요. 아빠도 엄마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어요. 하지만 혜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구나. 할머니는 지금이 너무 편하고 좋아. 여기선 아무도 나를 재산으로 보지 않아. 그냥 사람으로 대해주지. 민주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에서 깊은 평화와 자유를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민주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할머니, 꼭 약속해 주세요. 어디서든 건강하게 할머니 마음대로 살아주세요. 그리고 가끔은 저한테도 연락 주세요. 혜자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처음으로 눈물이 아닌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윤혜자 할머니와의 만남 이후 민주는 한참을 바닷가 마을에 머물다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가족들 역시 더는 그녀를 억지로 찾아 나서지 않았습니다. 다만 강도식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유언장이 집행되었고 모든 재산은 민준의 명의로 넘어갔습니다. 한지훈과 최윤정은 처음엔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법적 대응을 하려 했지만 녹음 파일과 자필 유언장이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자신들이 저지른 무게를 깨닫게 되었죠. 가족은 각자의 자리에서 조금씩 무너져 갔습니다. 지훈은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당했고 은정은 민준과의 관계가 완전히 소원해졌습니다. 지석과 세영 부부도 경제적 어려움 속에 서로를 탓하며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반면 민준은 할머니의 유산을 받았지만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그 돈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진심에 대한 신뢰와 책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대학에서 언론학을 전공하며 노인 인권과 가족 해체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제는 바로 듣고도 모른 척한 말, 그 말이 한 사람을 떠나게 했다. 그 영상엔 윤혜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없었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강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다큐멘터리는 소규모 상영회를 통해 퍼졌고 몇몇 교수들과 시민단체의 주목도 받았습니다. 민주는 그 반응에 감격하기보단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사라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말이 들려왔는지를 우리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이 들렸다는 사실조차 잊은 채 살았죠. 시간이 흘러 어느 늦여름 오후 민주는 우체통에서 한 통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보낸 사람 이름은 없었지만 글씨체는 낯익었습니다. 민준아, 여전히 나의 자랑스러운 손자구나.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든 할머니는 멀리서 늘 너를 응원할게. 세상은 때때로 진심을 가볍게 여기지만 진심만이 결국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남긴단다. 부디 너는 그걸 잊지 말아라. 윤혜자. 민주는 그 편지를 들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되뇌었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살게요. 누구에게도 짐이 아닌 사람으로 남는 삶을. 그의 말은 바람결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그 바람 끝에는 누군가의 작은 집 창가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 한 노인의 평화로운 모습이 함께 떠올랐습니다.